지금 일본 열도가 전에 없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전 일본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가운데 평소 지진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조차 이번은 다르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00년마다 오는 대지진이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순방까지 취소한 상황입니다. TV에서는 아나운서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감정 섞인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 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일본인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TV 앞에 우뚝 선 채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있네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키라고 합니다. 29살이고요. 얼마 전까지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했어요.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열렬한 애국주의자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늘 일본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유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우리의 기술, 문화, 전통, 모든 게 세계 최고야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좀 심했죠. 한국은 우리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해라든가 그들의 문화는 우리 것을 베낀 거야라는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은 다 무시하고 억지 주장만 하는 나라야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대해 별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라며 동조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오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했어요.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가르쳤고 때로는 아예 언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한다와 같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심지어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조차 꺼려했을 정도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했는지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꽤 좋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지식도 풍부해야 하고 말솜씨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자주 하려고 노력했고 교내 방송부에서 활동하면서 경험도 쌓았어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저는 도쿄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뻤죠. 이제 한 걸음 더 아나운서의 꿈에 다가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방송 관련 수업을 들으며 꿈을 향해 달려갔어요. 2학년이 되던 해봄, 우리 학과에 교환학생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김희철.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서 온 학생이구나 하고 무심히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조별과제에서 희철과 같은 팀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했습니다. 한국 학생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 무슨 말을 걸어야 하지? 하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어요. 첫 모임 날 희철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일본어 실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희철은 밝고 친절했어요.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참신했고 토론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죠.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학생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철의 지적인 면모와 따뜻한 성격에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철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키 씨,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관심 있어요? 이 질문이 저와 희철, 그리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희철의 질문에 처음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한국 문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희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자기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일본 문화를 잘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잘 알지도 못했던 일본에 왜 오게 된 건지 문득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희철은 잠시 주저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원래는 축구 선수였는데 국가대표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했지만 3년 전에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희철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상 후 재활하는 동안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일본에 발달된 스포츠 산업에 대해 알게 되어 여기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러 일본에 오게 됐다고 했어요. 희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좌절을 겪고도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큰 변화를 겪고 나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하니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희철의 겸손한 반응을 보며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오만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는 아버지의 말씀과는 정반대였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희철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친절함, 겸손함, 그리고 열정. 이런 모습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틀린 걸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왔는데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편견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희철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되는 한국의 모습들이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 중 우연히 희철과 옆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잦아서 우리는 모두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재빨리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희철의 반응이 달랐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허둥지둥대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희철이 자신의 가방을 들더니 제 머리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보호하는 대신 저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죠. 그의 행동이 어찌나 귀엽고 든든하던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멈추고 우리가 책상에서 나왔을 때 희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걱정과 안도의 표정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희철의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았고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과 사귄다는 것, 그것도 제가 그토록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자연스럽고 행복했죠. 희철과 교제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한국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희철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희철과 함께 한국 영화도 보고 K-팝도 들어보고 한국 요리도 먹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 문화의 깊이와 매력에 놀라곤 했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발전 속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희철이 알려준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2000년 이후 일본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더라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 때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의 말씀,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동안 믿어왔던 일본 최고라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는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하지 않은 채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계셨던 거죠. 그동안 저도 그런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희철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늘 그랬듯이 희철이 저를 기숙사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죠. 달빛 아래 걸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서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셨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죠.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유키, 이게 웬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희철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희철입니다. 유키의 친구예요. 아버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유키의 친구라니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차가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어색한 대화가 잠시 오갔고 희철은 상황을 파악한 듯 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희철이 사라지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차갑고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키, 당장 그 애와 헤어져라.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과 사귀다니 내가 정신이 있는 거냐? 우리 가문의 명예는 어떡하고. 당장 관계를 끊어.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희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관계를 부정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편견과 제 마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희철과의 행복한 추억들,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운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동시에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도 떠올랐고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한 채로 다음날 희철을 만났어요. 그런데 희철의 표정이 어쩐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학 기간이 끝나가서 한 달 후에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희철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내는 게 서로에게 덜 아픈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희철이 저를 껴안으며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희철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죠. 슬펐지만 동시에 이게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이별을 준비해야 할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희철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철을 떠나보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로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던 그 순간이 가슴 아프게 떠오르곤 해요. 희철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소식을 전했죠. 희철은 한국에서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서로 바쁜 일상에 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간격이 점점 길어졌죠. 가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근황을 접하곤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드물어졌어요. 그 사이 저는 제 꿈이었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밤낮으로 발음 연습을 하고 뉴스 리포팅 기술을 익혔죠. 수많은 오디션과 면접을 거치면서 좌절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큰 방송국에 신입 아나운서로 선발된 거예요. 꿈을 이룬 그 순간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희철이었죠. 문득 희철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죠. 오랜만에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가 나를 잊었다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결국 희철에게 메시지를 보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매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항상 망설이다 그만두곤 했죠. 이제 와서 연락해도 될까? 그가 나를 기억은 할까? 하는 생각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였죠.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차분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도록 훈련받았어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도 늘 하던 대로 침착하게 보도를 이어갔어요. 현재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침착하게 대피 요령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고 쓰나미 경보까지 울렸어요. 인명피해도 급격히 늘어났죠.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도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 희철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가 보고 싶어졌고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을까? 나를 걱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임무에 충실했어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피해 상황과 대피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많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갑게 전달해야만 했던 제 모습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희철이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내가 조금만 더 다급하게, 조금만 더 긴박하게 상황을 전달했다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매일 밤 TV를 틀어놓고 그날의 방송을 반복해서 봤어요. 제 차분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표정, 그 모습들이 너무나 냉정해 보였어요. 크게 소리쳐 여러 사람들에게 위급함을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너무 힘들었죠. 저는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공황 발작이 오곤 했죠.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왔어요. 결정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카메라의 빨간 불빛만 봐도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동료들과 상사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답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에게 프로라며 이겨내야 한다는 응원 섞인 이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옥죄었죠.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방송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본 카메라는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꿈꾸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렇게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카메라에서 벗어나니 제 건강 상태는 점차 나아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어요. 지진 속보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일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표정은 간절했어요.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한 초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아팠죠. 내가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특히 야마우치 아나운서의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그녀의 감정적이고 적극적인 멘트는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 경험을 포함한 많은 아나운서들의 후회와 반성이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사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희철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그리움이 밀려오곤 했죠. 그런데 며칠 전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뉴스를 보니 전문가들이 이 지진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난카이 대지진이라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그 엄청난 지진 말이에요.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지진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으로 도망가자라는 구호가 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희철이 생각이 났어요. 그가 살고 있는 한국으로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한다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그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혹시 이 소식을 듣고 나를 찾으려 하지는 않을까? 공항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대요. 일본 정부는 대규모 난카이 지진 경보를 발령했고 보험회사들은 대규모 보상에 대비해 해외 자산을 엔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해요. 이 모든 게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밤새 NHK 뉴스를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 희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날들, 그가 저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해주려 했던 그 순간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제가 메시지를 보내려던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핸드폰에 희철의 SNS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마치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희철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걱정됐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제가 아나운서가 된 모습을 TV로 계속 지켜봐 왔다는 거였어요. 유키, 내가 아나운서가 되어서 뉴스를 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내가 TV에 나오지 않아서 너무 걱정됐어.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멀리서나마 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희철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키, 사실 그동안 너무 그리웠어. 그때 그렇게 헤어진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야. 이제는 우리 둘 다 학생도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잖아. 다시 만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그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꼭 쥐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그래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희철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동안 내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지진 소식, 서로의 근황, 그리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마치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희철과 연락을 다시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저는 점점 더 그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희철이 한국에서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과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희철이 정말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일본의 지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떠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거든요. 희철은 제 걱정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외국어 능력자를 찾고 있어서 제 일자리도 준비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 경력이면 충분히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희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의 제안이 제게는 큰 충격이면서도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일본의 지진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설렜답니다. 이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큽니다. 드디어 다음 달에 희철을 만나러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여권을 확인하는 순간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제 인생에 이런 큰 변화가 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버지께는 아직 제 결정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걱정되네요. 하지만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고,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설레고 기대돼요. 물론 두렵기도 해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언어도 문화도 많이 다르겠지만 희철이 곁에 있어 준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 사연을 한국 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제가 겪은 편견과 오해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된 과정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텐데 많이 부족하고 서툴겠지만 열심히 배우고 적응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온 유키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안전하고 예쁜 사랑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